자, 이제 그 삼국이 통일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당나라 세력이 그 고구려 지역을 아예 정복을 하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까지도 다 영역을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했는데 신라가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냈죠. 자, 근데 이 고구려 지역은 당나라가 어, 계속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여기를 안 뺏기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안동 도호부라는 관리 부서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데, 어, 우리 전에 한번 낙랑군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죠, 고구려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이 한국인 지배하는 게, 이게 그 한국인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상업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다 설명하면 이건 좀 심화 쪽 얘기니까, 아무튼 그런 계속되는 견제가, 뭐랄까, 반란이 있고 이걸 당나라는 진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됐는데, 결국은 그 멸망한 고구려 백성들이 당나라 이제 이런 당나라의 어떤 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나라를 세운 게 우리 배울 발해라는 나라. 자, 우리 발해 공국자 하면은 누구죠? 발해? 대조영. 네, 발해는 대시의 나라예요. 근데 대조영 혼자 발해를 세운 게 아니겠죠? 네, 발해는 쓰면 고구려인, 네, 플러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말 말갈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세워진 나라예요. 자, 근데 주로 왕이나 귀족 같은 지배층은 누가 담당했을까요? 고구려인들이 담당했고요. 말갈인들은 지배를 받았어요. 지배받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맞아요. 오, 잘 알고 있네요. 피지배층. 이 말갈도 여러 종족이 있었거든요. 뭐 흑수말갈, 해서말갈, 속말말갈, 여러 말갈들이 있었는데,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들 말을 잘 듣는 말갈족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말갈족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말갈들 족 중에 대표적인 말갈이 흑수 말갈인데, 흑룡강이라는 강을 흑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흑수 말갈들이 발해 말을 특히 안 들었고, 자,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된다 그랬죠? 친구가 된다 그랬죠? 너희 사이 안 좋은 친구 있는데, 어떤 또 다른 친구도 걔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쵸? 걔를 씹으면서 같이 친구 될 확률이 높죠? 발해가 있으면 발해가 당나라와 사이가 안 좋았겠죠, 초반에. 고구려 멸망시킨 세력이니까. 자, 발해가 사이가 안 좋았던 말갈족으로 흑수말갈이 있었는데, 이 흑수말갈과 당은 그럼 항상 어땠을까요? 항상 친했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협공을 해가지고 발해를 항상 공격하는 구조였다. 자, 그래서 대조영이 죽고 이대왕으로 즉위한 무왕. 이 무는 무슨 무자일까요? 싸울 무자예요. 이 당나라나 말 안 듣는 말갈족이랑 계속 싸웠던 왕이 무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발해는 당나라에게 절대 지지 않겠다. 이래서 중국 황제만 쓸 수 있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쓰기도 해요. 자, 무왕 때의 연호 요건 하나 기억해 두세요. 뭐다? 이난. 네. 그냥 이난 나오면 바로 발해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와요. 이난. 네. 광개토 대왕 연호 뭐였어요? 영락이었죠. 버풍왕 때 연호 뭐였어요? 신라. 건 건원이었죠. 네. 자, 우리 발해 무왕 때 연호 인안이에요. 자, 그래서 무왕이 이제 계속 이 당나라랑 흑수말갈이랑 치고받다가 이렇게 지도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 서해 바다죠. 한반도랑 제일 가까이 튀어나와 있는 중국의 이 반도, 요 반도를
산둥반도라고 하거든요. 들어봤어요, 혹시? 처음 들어보나? 자, 이 발해에서 배를 타고 이 산둥반도를 공격해 들어가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 그랬죠. 당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 발해에서 산둥반도를 공격해 들어가서 요 지역에 있던 당나라 장군들을 죽이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무왕이 파견했던 그 장군 이름이 장문휴예요. 자, 그래서 요 무렵에는 무왕 때는 당연히 당나라와 발해 사이가 좋지 않았다. 자, 근데 언제까지 싸울 수 없죠? 자, 무왕이 죽고 새로 즉위한 왕이 문왕이에요. 문왕이 할 때 이 문은 이게 그럴 문자란 말이에요. 이거. 싸우는 것보다 무역하고 교류하고 잘 지내는 쪽이 문왕 때 이야기. 자, 문왕 때는 연호로 대흥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자, 발해에서 단골 출제가 되는 게 이난 대흥 연호 주고서 자, 발해 시대에 그냥 이런 선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호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무왕 때 이난, 문왕 때 대흥이란 연호를 썼다. 그 나중에 대응해서 경운, 보력 이런 연호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 기본 문제 보력 연호가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연호 보면은 아 그냥 발해 때 얘기구나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왕 때는 이제 당나라와도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고 남쪽에 있던 신라랑도 한때 이제 발해는 당나라 뒤를 이어서 아니, 고구려 뒤를 이어서 세워진 나라인데 신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발해랑 신라도 한동안 사이가 안 좋다가 요 문왕 때는 사이가 조금 나아져요. 자, 그래서 이 발해와 신라를 연결하는 신라도라는 길이 개통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수도를 얘기를 안 했는데, 자, 발해 수도 어디였을까요? 발해 수도는 상경이란 곳이었어요. 발해 수도 어디라고요? 상경. 발해는 큰 도시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 도시를 다 수도라고 부르긴 했거든요. 이 경자가 수도를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오경이 있었는데, 그 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수도가 상경이었어요. 어. 발해 수도 상경이랑 신라 수도 어디예요? 신라 수도 경주죠. 서라벌을 연결하는 그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길을 신라도라고 불렀어요. 수도 나온 김에 한번 쭉 얘기해 볼까요? 우리 고구려 수도 어디였어요? 제일 먼저 졸본, 그 다음에 국내성, 그 다음에 평양이었죠. 자, 백제 수도 어디였어요? 처음에 위례성이었죠. 그리고 웅진으로 옮겨갔죠. 그리고 사비로 옮겨갔죠. 백제 마지막 수도예요. 사비. 신라는 망할 때까지 수도 어디예요? 경주.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어요? 설화벌이라고 불렀죠. 발해 수도 어디라고요? 상경이에요. 처음에 수도가 동무산이었다가 이렇게 옮겨가는데 상경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무왕 때는 사이 안 좋았다, 당나라랑. 먼저 쳐들어갔다. 문왕 때는 사이가 좋아졌다 그랬죠? 그 교통로를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만들어서 신라와도 교류했다. 그렇게 해서 발해는 이제 점점 세대 정비를 잘 이뤄내서 문왕을 거쳐서 선왕 때는 아주 발해가 이제 국력도 커지고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나라는 바다 동쪽에 있죠. 해동의 성국이라고 불린다. 자, 요거 잘 나오죠. 써서 뭐예요? 부사성어는 아니고 그냥 중국에서 발해를 가리켜서 부른 표현이에요. 해동의 아주 그 완성된 성스러운 나라,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발해 관련돼 가지고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이런 이야기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남아 있어요. 이야기적인 기록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도 좀 되게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좀 나와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고구려가 망한 뒤에 고구려 유민들,
고구려의 백성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 세워진 나라가 발해다. 근데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기도 했지만 당나라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고구려 영향도 받았지만 당나라 영향도 받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고구려의 당나라의 정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삼성육부거든요. 여기서 삼성이라고 하면은 그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거를 집행하는 부서가 크게 세 부서가 있는데 그걸 삼성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당나라 제도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고, 네, 삼성이죠. 그리고 그 아래 육부가 있었는데 육부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가 있었어요. 자, 당나라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중서성에 있는 관리들이 그 당나라 황제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을 법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행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정책을 이제 법으로 만드는 역할, 이걸 입안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정책을 입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문화성에서는 그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법이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는 부서가 상서성이에요. 그리고 그 상서성 아래는 법을 집행하려면은 각 부서별로 이제 실무적으로 법을 집행해야 되는 여러 세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육부예요. 여기서 2부는 그냥 요건 들어만 두세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인사는 이렇게 꾸벅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자의 일사자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김재우를 국방부 장관에, 허서윤을 뭐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중요한 자리에다 사람 임명하는 걸 인사라고 불러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사. 2부는 뭘 담당한다? 인사. 호부는 세금 관리하는 부서예요. 뭐 관리한다고요? 세금. 예부는 교육. 대표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시험 보는 거죠. 그 관리 뽑는 시험.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예요. 오늘날로 치면 교육부예요, 교육. 과거 시험이나 아니면 외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고, 병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검사. 병사예요, 맞아. 군사를 관장하는 부서예요. 국방부예요, 국방부. 형부는 뭘까요, 형부? 형벌. 맞아요. 오, 잘하네. 형부는 법무부예요, 오늘날로 치면. 네, 법무부. 공부는 뭐 하는 데일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큰 자리를 건설하거나, 궁궐을 짓거나, 공사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건설부 이런 부라고 보시면.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삼성 육부인데, 이 당시에 동양에서 제일 선진국은 어디라 그랬죠? 중국이라 그랬죠? 지금 제일 세계 최고 선진국 미국이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 미국 정치제도 따라하죠. 대통령 있고 뭐 국회의원 뽑고 이러잖아요. 이 당시는 중국이 제일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당나라를 여러 나라들이 다 모방을 한단 말이에요. 당나라의 정치 시스템은 삼성 몇 부? 6부였다. 발해도 이거를 따라해요. 근데 똑같이 베끼지는 않고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 기능도 조금씩 다르고. 뭐 자세히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만 들어두세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랑 자, 발해 삼성을 보면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나와 있죠. 기능은 비슷한데 이름이 어때요, 다? 다르죠? 자, 그리고 이호, 예병, 형공, 육부인데 충, 인, 의, 지, 예, 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자, 그 기능은 비슷하지만 명칭이나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 어땠다? 달랐다. 자, 선생님 보세요. 한국사 공부하는데 한국사 시험 내시는 분들이 당나라 거 그대로 베낀 거를 출제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면은 당나라 걸 수용했지만 자,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서 독자적으로 운영한 걸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당나라 거 기본적인 꼴은 가져왔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
자, 그리고 발해는 크게 5개의 수도가 있었다 그랬죠? 상경이 제일 중심이고 서경, 동경, 남경, 중경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어디만 좀 기억하면 된다? 수도? 상경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5개의 중요한 도시 아래 15부, 62주, 107현. 오늘날로 치면은 뭐 서울시가 있지만 경기도 도가 있죠? 도가 있고 뭐 군이 있고 그 아래 시보다 좀 낮은 행정구역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요 정도만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의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역사 배우다 보면 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의미, 의미 좀 달라요. 의, 가치나 중요성, value, priority, 뭐 이런 가치나 중요성 이런 것들 뜻해요. 예. 발해가 가지는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지는 가치나 중요성. 자,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라고 했죠? 당연히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 스스로 자기들이 발해 후계자라고 자처한 부분이 있어요. 일본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여기다가 발해 왕이 스스로를 뭐라고 보냈어요? 고려 국왕이라고 보냈어요. 고구려 다른 거 아닌가요? 고구려는 장수왕 때부터 자기네를 스스로 부를 때 고구려라고 외교문서에서 잘 쓰지 않고 고려라고 더 많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하면은 뭐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요? 네. 자, 문화도 비슷한 게 많았는데 자, 지금은 우리 보일러 틀지만 예전엔 보일러가 없었죠. 예전에는 그 방바닥 아래다가 돌 놓고 그 돌을 달궈서 온돌이라고 하죠. 들어봤나요? 이 온돌 장치가 고구려인들 그 집에 있었는데 이거를 발해서 똑같이 썼다. 온돌 장치. 그리고 그 고구려인들 무덤 가보면은 무덤 천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구조를 모줄임 천장 구조라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어. 자, 발해 그 왕이나 귀족들의 무덤 남아있는 것들의 천장을 보면 이게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음. 자, 그래서 고구려 문화를 발해가 일부 계승했다, 이어갔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한편 당나라 영향도 받았다 그랬죠? 자, 발해 수도 상경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상경성이 있으면은 여기 도성을 쌓아놓고 요 안에 사람들이 막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발해 왕이 사는 궁궐이겠죠? 자, 궁궐 어느 쪽으로 길을 내놨어요? 자, 보세요. 요거는 그냥 나 퀴즈. 자, 그 옛날 동양의 왕들은 어디를 보고 앉았을까요? 어느 쪽을 보고 앉았을까? 해, 또, 종족, 동쪽, 또, 음. 자, 중국에서부터 전통적으로 국왕들은 남쪽을 보고 앉아요. 남쪽이요? 어. 임금은 어딜 보고 앉는다고요? 임금은 항상 남쪽을 향하는데 이거를 남쪽을 면한다고 해가지고 임금은 남면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임금이 이제 남쪽을 향해서 앉기 때문에 남쪽으로 난 분이 항상 그 궁궐의 정문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경복궁 가본 사람 있어요? 네. 안 가봤어요? 네. 경복궁의 정문 무슨 문일까요? 광화문이죠. 광화문은 동서남북문 중에서 어느 문일까요? 남문이에요, 남. 알겠죠? 남문.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얘기하면, 자, 왕실은 신성하죠? 옛날 사람들 생각에. 그리고 왕은 평생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음 왕한테 물려주죠. 자, 그러면은 그 죽은 왕을 어딘가에다 묻죠. 자, 묻은 다음에 때가 되면은 그 무덤, 그 죽은 왕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배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살아있는 현재 왕이 죽은 왕들이 막 많은데
이게 왕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죽은 왕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왕들의 무덤을 다 찾아다닐 수 있어요? 매년 다 찾아다닐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왕이 죽으면은 왕을 어디 이제 궁궐 밖에다가 묻고 그 왕의 그 죽은 왕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그리고 사주팔자 그리고 그 왕의 어떤 중요한 그 중요한 일대기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가지고 나무로 패를 하나 만들어요. 그 나무로 만든 패를 신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신주 혹은 위패라고 불러요. 그 신주나 위패는 곧 죽은 왕의 그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한 공간에다 모아요. 그러면 이제 왕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죽은 왕들이 늘어나니까 그 여러 왕들의 신주가 여기 많이 모이겠죠. 이 공간을 종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종묘. 그리고 옛날 옛적에는 다 농사를 지었죠. 농사가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잖아요. 농사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항상 곡식의 신한테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한단 말이에요. 그 곡식의 신은 옛날 저 중국에 있었던 주나라의 시조 후직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글자로 그냥 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곡식의 신 후직에게 제사 지내는 공간. 자, 이 공간을 사직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직. 네. 자, 종묘와 사직의 위치도 중요해요. 임금을 기준으로 종묘는 오른쪽에, 왼쪽에 있어요. 자, 임금을 기준으로 종묘는 어디 있다? 왼쪽에 있어요. 사직은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묘 무사라고 불러요. 자, 임금을 기준으로 종묘는 어디 있다고요? 왼쪽에 있고요. 사직은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궁궐 그림 그려놓고 종묘를 여기다가 썼죠. 사직을 여기다 썼죠. 근데 종묘가 지금 오른쪽에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좌묘라고 하죠? 그죠. 왕이 남쪽을 본다 그랬죠. 왕이 보는 위치에서 종묘는 왼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임금이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종묘가 지금 여기 있어도 어디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죠. 좌묘 그리고 우사. 어. 나중에 경복궁 가시면 아시겠지만 경복궁 동쪽 그러니까 경복궁 그 오른쪽에 종묘가 위치해 있고 사직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게 항상 동양의 왕실의 기본이에요. 고구려도 그랬고 백제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고 발해도 그랬고 고려 조선 다 이랬어요. 동양에 있는 중국 왕조들은 다 이렇게 궁궐을 짓고 종묘랑 사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종묘 사직이라고 하면 그 나라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가끔 사극 같은 거 보면 신하들이 종묘 사직을 지키셔야 됩니다. 종묘 사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묘 사직이란 말 자체가 그 나라 왕실을 뜻한다고. 근본. 알겠죠? 뿌리. 자, 아무튼 발해 수도 상경성 남쪽으로 기다랗게 길을 냈어요. 임금이 이제 바라보는 남면하는 방향으로 그 자, 길을 주작대로라고 불렀어요. 무슨 길? 주작대로. 근데 이거는 당나라 수도 장안성 남쪽으로 나 있는 긴 주작대로를 그대로 갖다가 따라 쓴 거예요. 당나라를 따라서. 여기 모두 주작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옛날 사람들, 특히 고구려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죠, 맞아요. 동쪽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푸른 용, 청룡이었죠. 서쪽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하얀 호랑이, 백호, 남쪽을 수호하는 수호신이 불새, 주작. 주작이죠.
북쪽을 수호하는 머리 여러 개 달린 거북이. 현무였죠. 자, 근데 아까 임금이 남쪽을 바라본다 그랬죠? 남쪽을 향해서 난 이 길을 주작이 수호하는 무슨 길? 주작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벽돌이라는 소재는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소재가 아니라 그랬죠. 건축 자재가 아니라 그랬죠. 한국 사람들은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그 단단한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건축 자재를 써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황하 주변에 그 흙이 많단 말이에요. 그 흙을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구워가지고 쓴 돌을 쓰죠. 그 돌이 무슨 돌이라 그래요? 흙을 구워 만든 돌. 벽돌이죠. 자, 중국 사람들의 자재 벽돌을 가지고 발해 사람들이 탑을 만들었어요. 이 탑이 영광탑이죠. 발해는 잘 나갔어요, 한동안. 근데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잘 나가다가 왕실의 내분이 생겨요. 그쵸, 내분. 죽고 죽이고 서로 왕위 계승 쟁탈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거란이란 나라가 발해를 쳐들어와요. 자, 왕실의 내분으로 막 어지러운 틈에 거란이 쳐들어와가지고 10일 만에 발해 수도 상경성을 함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발해는 좀 어처구니 없이 거란에게 멸망을 당한다. 예. 근데 이런 설이 있어요. 발해가 멸망하던 당시에 발해 영토 안에 백두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 백두산이 아마 그 무렵에 폭발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백두산은 지금 휴화산이죠. 화산은 화산인데 폭발을 하는 그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고 폭발을 이제 하지 않는 화산이 있고 쉬고 있는 화산이 있죠. 백두산은 지금 공식적으로 휴화산이에요. 근데 한 천여 년 전쯤에 백두산이 한번 폭발했을 것 같다는 과학자들 그 예상 추측이 있단 말이에요. 발해 멸망 시점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발해가 좀 내부적으로 더 어지럽고 어려운 상황에서 거란이 쳐들어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유추해봤을 때 어떤 그런 정황상으로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문제는 발해가 멸망한 다음에 발해 유민들이 막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제 신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라도 혼란한 상황이었어요. 자, 백제 의자왕의 원통함을 풀겠다 해가지고 견훤이란 장군이 후백제를 세웠고, 자, 버려진 신라 왕실의 후예, 애꾸눈이었던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워가지고 후삼국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궁예에 부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자기가 고려라는 나라를 세워요. 자,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 멸망한 주민들이 막 거란을 피해가지고 쫓겨 내려오는데 이때 고려에서 발해 유민들을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발해 백성들은 고려로 많이 편입이 된다. 이렇게만 좀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시대 볼게요. 넘어가. 10페이지. 김부식이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네. 김부식이 쓴 역사책. 김부식은 고려시대 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쓴 역사책 삼국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어요. 삼국 사기에는 자, 삼국 시대를 시대 구분을 해놨어요.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표시돼 있죠? 상대, 중대, 하대. 그죠? 네.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마지막 성골 여왕, 어느 여왕이에요? 진덕 여왕이 왕 노릇을 할 때까지가 상대라고 봤어요. 그러다가 진덕 여왕이 죽으면서 성골이 끊기죠. 그리고 최초로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쵸, 김춘추죠. 백제를 멸망시킨 김춘, 태종 무열왕이죠.
자, 무열왕이 왕이 된 다음부터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무열왕의 아들, 손자 또 그 아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간단 말이야. 해공왕 때까지. 자, 무열왕 때부터 해공왕까지 무열왕 직계가 왕위를 독점하던 시기가 중대라고 불렸어요. 김부식의 부분이에요. 자, 그러다가 선생님 봐봐. 성골은 숫자가 얼마 없다가 결국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진골들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여러 진골 귀족 중에서 김춘춘의 진골이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진골들이 처음부터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 줬을까요?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김춘추 출신이 어땠어요? 좋았어. 할아버지가 폐위당한 적이 있죠. 그 할아버지 폐위를 주도했던 진골들과도 김춘추가 같이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원수들이죠. 그죠? 그리고 김춘추가 결혼한 여자가 문희라는 여자였죠. 이 문희라는 여자는 정통 신라 출신이에요. 문희 아버지 계통이 김서현, 김무력, 가야 마지막 왕이었던 구형왕까지 올라가죠. 가야 계통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김춘추 무열왕을 인정하고 따르는 세력도 있었지만 반발한 세력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김춘추와 무열왕 그리고 문무왕 이들이 막 삼국 통일하고 신라를 키워나가니까 그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갈 수 없죠. 어느 순간에 이 진골 귀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무열왕계 귀족들에게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열왕계 마지막 혈통이었던 해공왕이 여기 나와 있듯이 다른 진골 귀족, 뭐 김양상, 김경신 이런 귀족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요. 궁에서 피살당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열왕계랑은 좀 관련이 없는 저 멀리 뇌물왕 기억나요? 뇌물마립간? 그 뇌물왕의 먼 후손들이 신라 왕을 차지하게 돼요. 그게 이제 선덕왕부터 시작하는 신라 망할 때까지 요 시기를 신라 뭐라고 부른다? 하대라고. 신라 중대에는 그 김춘추 후손들이 아주 단단하게 왕권을 잡고 있어가지고 왕권이 아주 강했어요. 왕의 비서기관을 집사부라고 부르거든요. 그 집사부의 그 장관, 집사부의 최고 책임자를 시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청와대로 치면 비서실장이에요. 대통령이 뭐 말하면은 그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얘기를 대신하기도 하잖아요. 대변인이나. 그 비서실장이었던 시중의 권한이 왕의 권한이 세니까 덩달아 어땠을까요? 덩달아 강했어요. 자, 반면에 귀족들의 우두머리. 인디언. 그쵸. 다른 귀족, 여러 귀족들을 아우르는 귀족들의 우두머리 상대 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그만큼 왕실의 권한이나 입김이 셌고 귀족들은 좀 숨죽일 수 없었던 시대가 요 중대예요. 신라가 가장 잘 나갔던 시기.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열왕 마지막 후손이었던 해공왕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무열왕 혈통이 아닌 다른 왕들이 왕이 되면서 너도 왕이 했으니까 나도 왕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신라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 재위 기간이 10년이 안 돼요. 계속해서 쿠데타가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죽이고 새 왕이 들어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왕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을 교체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 상대 등이었겠죠? 자, 그래서 이 하대 때는 시중의 권한, 왕은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어떻게 돼요? 다운이죠? 반면에 언제든지 새 왕을 세울 수 있고 자기가 심지어는 왕이 되게, 그쵸? 상대 등의 권한은 커지게 된다. 자기가 바꿀 수 있다. 그죠,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도 언제든지 보통은 자기가 왕이 돼요. 상대 등이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그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요거 토지제도 관련된 얘기인데 요것도 하나 좀 얘기를 할게요. 신라 상대 때는 노급이란 제도가 있었어요. 자, 노급이 뭔지 보세요. 혹시 부모님 중에 공무원이신 분이 있나요?
그럼 뭐 없을 수 있죠. 예. 나라의 녹을 먹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나라에서 녹을 받는다. 여기서 녹은 그 토지나 땅을 의미해요. 나중 가면 이제 곡식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나라에서 그 관리들한테 돈으로 월급을 주지 않고 땅을 줬어요. 혹은 쌀 같은 것들을 이제 월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쌀이 돈처럼 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아무튼 월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급은. 녹은. 그 읍은 마을을 뜻해요. 마을. 그래서 그 신라 시대 상대 때는 그 월급으로 땅을 주는 거예요. 자, 땅을 주면 그 관리들은 그 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그 관리가 걷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자기가 그 나라의 노급으로 받은 그 땅에서 있는 백성들을 뭐 궁궐도 짓게 하고 일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런 토지를 뭐라고 불렀다? 노급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한테 뭐 공사시키고 일시키는 정도로만 끝이 나면 좋은데 힘 있는 귀족들이 여차하면은 왕한테 대들기 위해서 그러려면 군사가 필요하죠. 거기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까요? 무기를 주고 훈련. 훈련을 시켜서 자기 개인적인 병사로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 자, 그러니까 진골 귀족의 파워, 토대가 됐던 그 땅이 노급이에요, 노급. 그리고 또 버풍왕 때 상대등이란 관직이 설치되죠. 기억나요? 이게 어느 왕 때라고요? 버풍왕 때. 자, 상대 얘기는 우리 계속 상북할 때 배웠고, 중대로 가볼게요. 자, 무열왕. 이 사람 이름 뭐였죠? 김춘추였죠. 자, 무열왕은 이런 별칭이 있기도 하죠. 무슨 무열왕? 태종 무열왕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무열왕은 성골이 아니라 무슨 출신이었어요? 진골 출신 왕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진골 귀족들의 견제나 질투가 있기도 했어요. 예. 무열왕이 뭐 하는 것까지 보고 죽었다 그랬어요. 김유신을 보내서 백제 멸망시키는 것까지 보고 죽어요. 백제 멸망하고 그 이듬해에 죽어요. 무열왕이 1년 있다가. 자, 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무열왕과 문희의 자식이었던 범민이 왕이 됐죠. 이 사람이 통일 신나. 문무왕이죠. 문무왕의 별명이에요. 문무왕은 661년에 왕이 된 다음에 681년에 죽거든요. 딱 20년 왕했는데 죽을 때까지 통일 전쟁만 하다가 죽은 왕이에요. 그리고 삼국 통일 이루어내는 거를 끝까지 다 보고 죽은 왕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무슨 왕이다? 통일 문무왕이다. 네. 네, 용의됐다는. 맞아요. 그 얘기도 좀 할게요. 자, 문무왕은 아버지 이제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당나라와 동맹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고구려를 멸망을 시켜요. 나당연합군이. 자, 그리고 근데 당나라가 안 물러갔다 그랬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당나라를 공격을 하죠. 신라와 그 신라가 이제 당나라랑 한때는 사이가 좋았다가 신라가 이제 그 당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이러면서 나당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당 전쟁 대표적인 전투 무슨 전투 있었어요? 매소동 전투, 기발포 전투가 있었죠. 여기서 창병을 이용해서 기병들을 무찔렀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나당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삼국 통일을 이뤄낸 사람이 문무왕. 자, 문무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이 신문왕입니다. 이름은 그냥 뭐 좀 알아도 김정명이에요. 신문왕은. 자, 신문왕 때는 어 이제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땅덩어리가 넓어진 신라를 물려받았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열왕 왕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귀족들이 있었다 그랬죠. 신문왕은 이제 통일된 신라를 물려받고 자기에게 반발하는 진골 귀족들을 대대적으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숙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재자들이 많이 하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자기랑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숙청. 대표적인 첫 숙청 대상이 자기 부인의 남편이었어요. 부인의 남편이면 뭐죠? 장인어른이죠? 자기 부인의, 아니, 미안해. 부인의 남편이 아니라 부인의 아버지. 부인의 아버지는 뭐예요? 말 잘못했네. 부인의 아버지면 장인어른이죠? 자기 부인의 아버지 김음돌이라는 사람. 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이 김음돌이 대표적인 진골 귀족이었는데 신문왕 제위 초기에 김음돌을 제거해요. 그리고 왕에게 충성하는 학문이 유학이라 그랬죠? 충성, 효도 가르치는 학문, 유학교육기관으로 국학을 만들어요. 자, 우리 고구려 소수리명 때 만든 유학교육기관 뭐였어요? 태학이었죠? 고구려 뭐라고요? 태학. 신라는 뭐라고요? 국학이에요. 네. 진골 귀족들한테 노급을 줬다 그랬죠? 아까. 자, 노급을 주다 보니까 그 노급에 있는 그 백성들을 무기를 줘서 훈련시켜서 귀족들의 사병으로 만들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노급을 이제 주지 않아요. 대신에 관료전이라는 땅을 줘요. 관료는 신하를 뜻하거든요. 신하들에게 주는 땅인데 이 땅에서는 그 백성들을 막 징발해서 쓸 수가 없고 오로지 세금만 걷어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신라가 땅덩어리가 이제 넓어졌죠. 백제랑 고구려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땅덩어리가 예전보다 넓어졌잖아요. 그 땅에 새로운 행정구역을 만들어요. 자, 9개의 주와 5개의 작은 수도를 뜻하죠. 소가 작을 소자고 경은 수도 경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주 오소경 체제를 만들어서 나라 체제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신문왕이다. 자, 신문왕에 대한 기록, 삼국 유사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신문왕이 어느 날 저, 신문왕의 또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감은사란 절을 만들거든요. 이 감은사는 감사한다, 은혜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 은혜에 감사하는 걸까요? 그쵸. 자기 아버지 문무왕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을 감은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통일 문무왕이 죽으면서 부탁을 하나 남겨요. 신라를 박혁거세 때부터 계속 괴롭혀온 바다 건너 일본 놈들 있죠. 그 왜적들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내가 죽어서 용이 된 다음에 그 왜적들을 막겠다. 나를 육지에 묻지 말고 바다에 묻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무왕릉이 그 동해바다, 경주 앞바다에 그 바다, 그 앞바다에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자, 그곳을 이제 대왕암이라고 불러요. 네, 있어요. 네, 요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문무왕릉이죠. 그리고 그 문무왕릉이 잘 보이는 곳, 거기에 만든 절이 감은사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왕암을 또 잘 볼 수 있는 정자를 하나 만드는데 그 정자가 이견대라는 곳이. 이롭다 할 때 이고 견은 볼견자거든요. 아버지가 용이 돼서 올라가는 거를 이로운 것을 본 정자라고 해서 이견대라고 불리는 정자가 있어요. 어느 날 신문왕이 이견대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부담 대항 한번 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경주 앞바다에 웬 섬이 접근해 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그 섬에 들어가 봤더니 그 섬 안에 이렇게 웬 산이 있었는데 이 산 위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대나무가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자, 그 섬에서 웬 검은 용이 하는 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저 대나무를 베어다가
어, 피리를 만들면 그 피리가 아주 신통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왕이 그 밤이 되면 하나가 되는 대나무를 베어다가 요걸 피리를 만들어요. 자, 이 피리를 만들어서 불었더니 자, 병이 걸리면 병이 낫고 그리고 막 피리를 불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이 물러가요. 그리고 막 넘치는 파도가 잔잔해져요. 그리고 가뭄이 들었을 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들었을 때는 비가 그친단 말이에요. 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이루어지는 절대 부적의 피리. 자, 이 피리가 무슨 피리다? 만파식적이다. 싫어. 삼국 유사에 전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요거를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는 그 신문왕이 여러 진골 귀족들을 숙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려면 모든 거를 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그만큼 왕권이 어땠다는 거예요? 강했다는 거죠. 자, 만파식적이 상징하는 거는 전제 왕권을 상징해요. 전제라고 하는 거는 왕이 뭐 제약 없이 이런저런 행동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를 전제 권력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만파식적. 신라에서 왕권이 가장 강력했던 시기예요.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그 통일받은 신라를 물려받아서 왕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시기. 자, 요 시기가 신문왕조다. 자, 이때 신문왕 때는 진골귀족 세력들을 찍어 누르면서 진골귀족 세력들이 약화가 되고, 아까 얘기를 다 마저 안 했는데, 우리 신라 최고 신분이 성골이었죠? 그 아래에 뭐가 있었어요? 진골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성골, 진골에 포함 못된 그 아래 귀족들을 두품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두품족 중에서 제일 높은 두품을 육두품, 쭉 내려가서 오두품, 사두품, 일두품까지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다 귀족이었어요. 다만 급이 좀 낮은 귀족이었죠. 성골, 진골의 골을 따고 두품족의 품을 따가지고 신라의 이런 신분제도를 골품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오로지 성골이었다가 성골이 나중에 없어지죠. 그러면서 왕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었다? 진골. 신라는 자 무열왕 이래로 계속 진골의 나라에서 망할 때까지 육두품은 진골이 차지하는 고위관직이나 이런 것들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자, 1급 공무원부터 17급 공무원까지 있었는데 육두품은 많이 올라가 봤자 6급 공무원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1급부터 5급 공무원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진골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육두품은 신라가 망할 때까지 5품, 그러니까 5급 이상의 공무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그 두품은 육두품이 가장 좋은 거고 그죠? 급은 1등급 두품족 중에서는 제일 높은 거죠. 네. 육급이 6급 6두품, 6두품은 그쵸. 6급 맞아요. 1품부터 5품까지 그 위에 품계는 갈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너희 이해하기 쉬우라고 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라 시대 때는 그 관리들 등급도 품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네. 품 혹은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건 이따 표로 보여줄 거고 그런데 육두품은 신문왕이 다른 진골 귀족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신문왕 옆에서 활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때 육두품들은 왕의 정치적 조언자이기도 하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면서 크게 활약을 했다. 활약을 했을지라도 그 5급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근데 신라 중대 말기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신문왕이 죽고 나서 점점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자, 경덕왕 때 여러 진골 귀족들의 요청으로 과거에 없앴던 노급이란 토지가 다시 부활해요. 노급은 그 땅에서 백성들한테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뭐 일도 시키고 군사로 부릴 수도 있는 그 땅이 노급이라 그랬죠. 그 노급이란 땅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고 진골 귀족들 권한이 점점 세져요. 왕권은 조금씩
네, 왕권은 약해지고요. 자, 그러다가 경덕왕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선생님 보세요. 경덕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왕이 아들이 없다는 건 되게 슬픈 일이죠.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경덕왕이 좀 표훈이라는 스님을 불러가지고, 그 스님이 좀 용하다는 스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표훈 스님이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라대왕을 만나러 갔어요. 자, 가서 물어봤어요. 경덕왕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했는데, 경덕왕이 딸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전했어요. 경덕왕이 아주 미쳐버리겠죠. 자, 아들을 좀 낳고 싶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방법이 없겠는가? 이제 그 표원 스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표원이 다시 올라가서 염라대왕한테 아들을 낳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염라대왕이 그 바람대로 아들을 낳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신라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 그래요. 자, 표원이 이거를 경덕왕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경덕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그죠? 딸을 낳느니 신라에 문제가 생겨도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죠? 표훈이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찾아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딸이 태어날 거를 아들로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염라대왕이 그럼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자, 원래 딸로 태어날 아이를 아들로 태어나게끔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훈이 내려오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진짜 얼마 안 있다가 경덕왕이 왕비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어요. 자, 그 아들이 혜공왕이에요. 근데 원래 딸로 태어날 아이가 지금 뭘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로 태어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혜공왕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여자들이 하는 놀이를 같이 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놀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 여자들이 하는 놀이라면은 뭐 공기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자들이 하는 놀이들 있잖아요. 뭐 인형에 옷 입히고 이런 것들. 자, 이런 놀이들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삼국 사기 기록에 보면은, 아니, 삼국 유사 기록에 보면은 비단 주머니 차는 걸 좋아했다 그러고, 이렇게 여자들 꾸미듯이 하는 것들을 남자인 혜공왕이 그대로 따라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혜공왕이 아무튼 태어나고 나서 8살에 왕이 되거든요. 8살이란 나이는 나이도 어리죠. 초등학교 1학년 아니에요. 자, 이래서 혜공왕 제2 기간에 또 가뭄도 많이 일어나고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 상황이 막 어지러웠다 그래요. 각 지역에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자, 그러다 결국은 자, 김양상, 김경신,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궁궐로 쳐들어와서 어린 혜공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 김양상이 당시 관직은 상대등이었어. 상대등 김양상이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람이 현덕왕이에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상대등이 왕을 죽이고 새 왕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왕권은 점점 약해지고요. 반면에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귀족들의 대장, 상대등의 권한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